186쪽 무역. 무역의 주요 현상은 뒤 후자를 써서 후시라는 게 밀수야, 밀수. 국사 교과대에 밀수가 성행했다 이렇게 못 하잖아. 밀무역이라고 하는데 밀수가 성행했다 이 소리야. 뒤 후자를 써갖고 후시가 성행하였다. 이렇게. 자, 청과의 무역 그리고 일본과의 무역. 그럼 뭐 참고로 보시고 그 밑에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거길 보시면 동네, 즉 부산 동네의 상인이 일본 장사꾼한테 인삼을 넘겨요. 그러면 인삼값을 은으로 받아. 왜? 일본 쓰시마 대마도에 이와미 강산이라는 유명한 은광이 있어. 지금은 폐광이 됐고 거기에 세계문화유산이에요. 지금은 그렇게 지정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은을 받아요. 그럼 이 인삼으로 유명한 상인들은 개성상인이지. 송상, 개성상인의 아까 송방, 부산 출장소라는 게 있다고 그랬잖아. 부산 출장소를 통해서 인삼을 산 거야. 그러니까 개성상인한테 인삼을 500원에 사서 일본 장사꾼한테 5만 원 받고 팔았다. 이 소리야. 그래서 은으로 물건 대금을 받았어. 그래놓고 개성상인한테 은으로 결제를 해. 그러면 개성상인은 이 은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 청나라고 무역을 담당하는 압록강가, 의주의 만상, 의주상인이면 주상이래야 되는데 왜 만상이라고 그러냐? 원래 의주 옆에 용만이라는 데 상이냐? 용만이라는 데가 조그만 포구예요. 사람들이 잘 몰라. 그래서 사람들이 잘 아는 데가 인근의 가장 큰 도시가 의주라는 데이기 때문에 편의상 의주상인 이렇게 부르는 거야. 원래는 용만이라는 데 상이냐. 실존임은 임상옥이라고 유명한 고상이 있었어. 여기서 활약한 허준이도 한동안 여기서 밀수하고 그랬어. 그래. 자, 그 의주의 만상을 한테 중국산 비단을 밀수해서 사요. 그럼 비단은 일본 쪽으로 안 빠져나간 걸 보면 개성상인을 통해서 국내에서 쓰인 것 같아. 그래서 은으로 결제를 해. 그럼 만상은 이 은을 처리하느냐? 청나라 상인한테 넘겨요. 비단을 받고. 그래서 은은 큰 상인을 통해서 청으로 빠져나가 버리는 거야. 은은. 그래서 청나라가 은중심 경제를 확 바꿔버려요. 지정은제라고 그러는데. 자, 이게 이 무역 상인들의 얘기인데, 자, 그러면 거기 일본과 무역하는 내상, 청과 무역하는 만상, 이 둘을 묶어. 내상과 만상을 묶어서 국제무역에 직접 참여. 국제무역에 직접 참여하는 사람들이에요. 내상은 일본과의 무역이에요. 만상은 청과의 무역이에요. 그럼 직접 참여하는 사람이 있으면 간접 참여하는 사람도 있잖아. 그게 누구냐? 개성상인, 송상이야. 물론 개성상인, 송상은 직접 하기도 하고 간접으로 하기도 하고 가장 큰 자본력이 있어요. 그래서 송상호에다가는 간접 참여. 그러니까 직간접 참여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직접 간접을 다 해요. 이 은의 유통 경로를 통한 거상들의 모습이야. 그러면서 밑에 지도를 참고하면 오른쪽에 있는 건 지방시장, 장시 얘기고 저 그 지도를 봐봐. 일본 쪽 봐봐. 동네 상인 내상. 자, 물건이 쭉 따라 올라오는 거야. 올라와서 서울을 지나가다 보면 바닷가에 뭐가 있냐? 경강상인. 그렇지. 얘는 외국과의 무역에 참여를 안 해. 그 정도 자본이 안 돼요. 그리고 쭉 지나가면 평양의 유상이라는 게 있어. 평양의 옛날 이름이 유경이야, 유경. 그래서 유상이라는 거야. 평양의 옛날 이름이 유경이라는 데야. 그래서 평양에서 가장 큰 호텔이 있어. 100층이 넘는. 그걸 유경호텔이라고 그래요. 옛날 이름이 유경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상이라는 게 평양상인을. 그리고 압록강 강가에 가면 의주의 만상하는 게 있고 그게 청으로 빠져나간다는 얘기야. 그 지도가 세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첫째가 경강상인을 알아야 돼. 지도상에. 두 번째 내상, 송상, 만상 이걸 알아야 돼. 지도상에. 그리고 세 번째 알아야 할 것이 그 네모로 되어 있는 개시와 후시가 그 바로 위에 해놨는데 개시와 후시가 동시에 존재한 것. 무슨 소리냐? 개시는 시장 장사꾼이에요. 개시했다 이러잖아. 합법무역이야. 합법무역. 그게 개시고 후시는 밀수고. 그러니까 합법무역하고 밀수하는 데가 다 있었던 곳. 이 얘기야. 그게 어디냐? 첫째, 중국과의 무역에 합법무역 그리고 밀수가 같이 존재하는 데가 압록강 중간에 난자도라는 섬이야. 그래서 강의 중간에서 중간개시, 중강후시. 압록강 지역. 중국과의 무역. 그리고 일본과 무역하는 부산에 현재 부산시 초양동, 이경규 고향이 거기라잖아. 나훈아 고향도 거기라고 그러고. 거기를 뭐라고 그러냐? 외관. 그런다고. 외인들의 숙소가 있던 곳. 그래서 외관계시, 외관어시.
그래서 계시유시가 다 있었던 곳은 압록강 지역인 중강, 부산 지역 딱 두 군데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계시 따로 후시 따로예요. 예? 그 지도를 그렇게 물어볼 수 있어. 첫째, 경강상인. 대동리 운송해주고 조선업에 참여한. 두 번째, 무역상인들. 일본과 무역, 내상. 청과의 무역, 만상. 양자 무역에 다 개입하는 송상. 이렇게. 그리고 계시유시가 다 있었던 곳. 중광과 외관. 이렇다고. 압록강과 부산. 자, 이러면서 옆에 화폐경제. 화폐경제의 주요 현상은 돈전자, 황폐랑 짜서 전황. 돈이 황폐, 기근들었다. 돈이 귀해졌다 이 뜻이야. 돈이 귀해졌다. 전황현상이라는데. 자, 일단 화폐 종류를 내가 쭉 해놨는데 화폐 중요 부분은 전에 고려 때 했기 때문에 고려 말 공양왕 때 당나무로 만든 화폐, 지폐가 나왔다. 저화. 이걸 태종 이방원이가 관리 월급으로 줘가면서 써라 이랬는데 널리 안 쓰였다. 이게 저화야. 그리고 세종대왕 때 조선통보라는 동전, 구리돈. 동전을 만드는데 이것도 널리 안 쓰였다. 그리고 세조 때 특이한 화폐가 있어. 팔방통보라고. 일명 유엽전에서 엽전 이러는데 이건 특이해. 얘는 대부분이 조선 또는 구리야, 재료가. 근데 얘는 철전, 쇠야. 왜 그러냐? 평상시에는 화폐를 써요. 근데 일단일사지. 전쟁이 발발하고 이러면 이걸 갈아가지고 화살쪽으로 쓰래. 근데 구리는 물렁물렁해. 그러니까 화살쪽으로 쓰기가 적당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구리는 무거워. 그런데 쇠는 가볍고 단단하거든. 그래서 이 세조임금 때 평상시에는 화폐를 쓰고 일단일사시에는 화살쪽으로 써라. 이걸 한자로 전패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용도가 다양해. 팔방민 이러잖아. 그래서 팔방통보 이래. 이게 귀해. 이게 귀한데 위에 보시면 비녀같이 생긴 게 하나 있지. 사진 그림에. 그게 팔방통보야. 그게. 그걸 갈아서 이렇게 뾰족하게 쓰는 거야. 이렇게. 평상시에는 화폐를 쓰고 일단일사시는 화살쪽으로 쓰고 그런 거야. 그게 팔방통보 한자로 전패라는 거야. 이렇게. 그랬다가 조선조 후기 인조임금 때 경제가 활성화되기 17세기니까 경제가 활발해지기 시작하면서 조선통보를 다시 발행을 해. 그런데 널리 쓰이기 시작하더라고. 아하. 그래서 숙종임금 때 17세기 반 숙종 때 그 유명한 상평통보를 만들어. 항상평판한 전국적으로 널리 쓰인 화폐가 이 상평통보야. 그러니까 자급자족의 농업사회를 벗어난 거지. 예? 청전이란 뭐 청나라 화폐라는 얘기야. 중국 화폐가 들어왔다 이거지. 나머지는 뭐 참고로 보시고. 자, 그 화폐와 관련된 기능, 교환과 재산 축적 수단으로 이용되었다. 화폐는 당연히 교환 수단이야. 돈 주면 물건 받으니까 재산 축적, 돈을 쌓아놓으면 재산이 되잖아. 자, 이 화폐에서 중요한 건 저 전황현상인데 무슨 소리냐? 전황은 그 옆에다가 돈 제도를 폐지하자 해서 폐전론이라는 거 있어. 화폐 쓰지 맙시다. 이렇게. 화폐 쓰지 맙시다. 누구냐? 조선 후기 실학자 중에서 이 화폐를 쓴다는 것은 상공업이 발달한다는 뜻이라고 했지. 그러니까 이 상공업 발전을 시키자. 이걸 중상파라고 그래. 상공업을 중요시 여긴다 해서 일하는 사람들을 중상파 실학자 이러는데 중상파 실학자는 화폐를 쓰자고 주장하는 거야. 그러면 화폐를 쓰지 말자고 주장하면 뭐요? 중상파 실학자는 아니야. 뭐요? 중농파 실학자야. 그러니까 중농파 실학자는 화폐를 쓰지 말자고 그러는 거야. 이 중농파 실학자 중에 아주 대표적인 인물이 있어. 누가 있냐? 이익이라는 사람이 있어. 이익이 화폐 쓰지 말자는 대표적인 인물이야.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는 화폐를 쓰지 말자. 얘기야. 왜 화폐를 쓰지 말자 그러냐? 돈 놓고 돈 먹기 위험성이 있다. 이걸 비싼 이자 대금, 고리대라고 그래. 고리대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 악용 가능성이 있다. 오늘날은 화폐 갖고 돈 놓고 돈 먹게 그 대표적인 데가 은행이야. 그렇잖아? 돈 빌려주고 이자 받아먹고 그러잖아. 오늘날은 자본주의 경제니까 합법인데 이때는 농업경제란 말이야. 화폐경제가 아니라고. 예? 화폐가 주가 아니란 말이야. 예? 그러니까 이걸 불법으로 본 거야. 예? 돈 놓고 돈 먹기를. 무슨 소리냐? 또 설명을 해야지. 바빠도. 내가 KBS 시청료를 내려고 쌀 2가마를 가지고 시청료를 내려 갔어. 그때 KBS 수희 아저씨가 너 왜 쌀 갖고 왔어? 너 뉴스도 안 봐? 왜요? 이번 달부터는 화폐 받기로 했어. 쌀 있으면 창고에 있어야지. 예. 오래되면 상하지. 또 쥐가 갉아먹지. 화폐는 그런 거 없어. 가서 바꿔와. 이래. 어떻게 하는 건데요? 한국은행 가봐.
한국은행 가서 바꿔주세요. 그랬더니 한국은행 직원이 뭐라고 그러냐? 오늘 30일 아니냐? 예. 화폐는 매달 15일밖에 안 나와. 보름만 기다려. 아, 오늘까지 내가 시청료 안 내면 교도소 가는데요. 그건 네 사정이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앞집 있는 애가 다 바꿨으니까 걔네 집 가서 바꿔달라고 해봐. 걔네 집 가서 야 바꾸자 그랬어. 당시 교환 비율이 쌀 한 가마에 화폐가 하나야. 바꾸자 그랬더니 앞집 있는 애가 그래 바꿔줄게. 그런데 1대1 쌀 한 가마에 화폐 하나 이렇게 못하겠대야. 화폐 하나에 쌀 40가마래. 40배 남겨 먹는 거지. 이건 화폐 도구라고 그러는 거야. 억울하지만 쌀 80가마 갖다 주고 화폐 2개 바꿔갖고 시청료를 냈어. 집에 와서 생각하니까 열받아. 왜? 이 자식은 땀 한 방울 안 흘리고 돈 버는 거 아니야. 그 돈만 갖고 있다가 그냥 바꿔주면서 40배 남겨 처먹은 거 아니야. 아하, 이렇게 살아가는 방법도 있구나. 나도 이 짓을 한번 해야지. 다음 달 15일 날 화폐 나온다는 날 한국은 앞에서 줄 서. 나같이 생각하는 놈이 또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전 재산을 화폐를 다 바꿔버려. 집에다가 저장을 해. 왜? 30일 날 나도 한번 해야 할 거 아니야. 그래서 보름간 화폐가 잘 안 돌아다녀. 이걸 후퇴하에서 저장하였다. 퇴장. 화폐를 집에다 처박아 버리는 거야. 청주시내 경제가 원활하게 돌려면 돈이 돌고 돌아야 돼. 그게 돈이야. 돌아다닌다고 해서 돈이야, 이게. 돈다 이래갖고 돈인데. 그래서 돌고 돌아야 되는데, 안 돌아다니는 거야. 우리 집 장롱에 처박히는 거야, 이게. 그래서 퇴장, 이런다고. 그래서 화폐 구경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야. 그래서 돈전자, 황폐할 황자를 써서 유통되는 화폐의 양이 부족해지는 거야. 100개가 돌아다녀야 되는데, 돌아다니는 건 4개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전황현상. 그러니까 유통화폐의 부족현상이야. 화폐 부족현상. 이걸 전황이라고 그래. 전황이란 화폐 부족현상을 전황이라고 그래. 예? 그래서 이익이라는 사람이 쓰지 말자 이랬는데 정부가 계속 쓴 거지. 그러니까 전황이 발생한 거지. 전황이 발생하면 화폐의 값어치가 올라가 내려가. 화폐가 귀해지니까 화폐 가치가 상승하는 거야. 상승. 그럼 올라가는 애가 있으면 내려가는 애도 있지. 그 화폐지면 뭘 받아? 아까 교환수단이라고 했잖아. 뭘 받아? 물건 받아야 되잖아. 그렇지? 그럼 물건의 값어치는 떨어지지. 물건의 값어치, 줄여서 물가라고 그러잖아. 그래서 물가야. 물건 가치래 갖고 물건의 가치는 떨어져요. 전황이란 화폐 가치가 상승하고 물건 값어치가 떨어지는 현상을 전황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전황이 발생하면 물가가 하락해요. 아까 도고의 출현은 물가가 어떻게 한다고? 상승하고. 이러는 거예요. 틀려. 이런 모습으로 낼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게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니고 여러분이 할 일인데 하여튼 거기 전황 발생하는 데다가 화폐 가치 상승, 물가 하락. 예를 들어 조선 18세기에 신용화폐까지 믿음을 배경으로 한 화폐, 신용화폐까지 등장했다. 이게 지금도 쓰는 거예요. 환어음이라는 우편 환, 교환하는 거. 어음, 약속증서. 회사 부도냈다. 그럼 저 어음이야. 왜? 우리 회사에서 이거 줘주세요. 돈 10억 드릴게. 그런다고. 근데 10억을 다 주는 게 아니라 3개월 뒤에 우리 은행 무슨 지점, 무슨 통장에 가서 돈을 찾아가세요. 이런다고. 그게 약속증서라는 어음이라는 거야. 그럼 내가 그날 그 시간 그 은행에 가서 이 종이 쪽지를, 약속증서를 제출하면, 이걸 약속어음이라고 그래. 제출하면 그 은행에 있는 그 회사의 그 통장에서 돈을 빼가지고 은행 직원은 나한테 줘야 돼. 그 줘야 될 약속된 적혀있는 돈에서 1원만 부족해도 부도가 나버리는 거야. 이게 10억을 줘야 된다. 그러면 10억이 차 있어야 돼. 그 통장 안에. 그게 약속증서라는 어음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약속, 믿음을 배경으로 하는 거지. 그래서 환어음, 이건 신용을 배경으로 한다. 그래서 신용화폐 이렇게 불러. 지금도 쓰는 것들이야 다. 그 밑에 578페이지 하는데 그게 약속어음이야. 그게 반을 잘라갖고 이렇게 둘이 나눠 갖는 거야. 이게 조선주기 화폐의 주요 현상이 뭐? 전황. 된다. 전황. 마지막 하나 남았어. 총 8개인데. 정리해보면 토지의 주요 현상, 병작반수엔 지존호재. 그렇지. 화폐, 그리고 조세제도의 주요 현상, 조세의 전세와 조세의 급납화. 이런 거야. 농업에 있어서의 주요 현상, 한 사람이 경작하는 땅의 범위가 넓어졌다. 뭐? 광작. 그런지. 수공업에 있어서의 주요 현상, 상인물주의 수공업지배. 어떤 방법으로? 선대제라는 방법으로. 미리감치 월급 주는 방법. 그렇지. 선대제. 그리고 상업에 있어서의 주요 현상. 뭐? 독점도매상. 몰도 팔고. 뭐? 도구. 도구가 나왔다. 이러는 거야.
도구가 나왔다. 그리고 무역에 있어서의 주요 현상. 뒤에 은밀하게 시장이 열렸다. 뭐? 후시, 밀수가 성행했다. 화폐에 있어서의 주요 현상. 돈 놓고 돈 먹기, 전황. 이런 거야. 돈 줬자 황폐랑자. 자, 마지막 광업. 광업에 있어서의 주요 현상. 광업이 좀 복잡한데, 몰래 잠자를 써서 잠채 이러는데, 잠수함할 때 쓰는 잠자야. 몰래 채굴 얘기야. 그러니까 불법 채굴이라는 얘기지. 자, 광업은 곧바로 내가 할게. 조선 초기인 15세기에는 전기는 정부 통제력이 강하다고 그랬잖아. 조선 초기는 국역의 힘으로 삽들고 동산부사 앞으로 모여라. 그럼 모여요. 정부가 힘이 세니까. 그래서 이걸 국역의 힘이라고 그래. 그래서 금, 은, 광산을 캐요. 이게 몸으로 때우는 국역의 힘으로. 그래서 국가가 시킨 채굴을 해. 금, 은을 캐요. 근데 외란, 호란, 양란 이후인 조선조 후기야. 조선 후기. 17세기. 삽들고 모여라. 애들이 안 와. 정부 통제력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국가가 돈 주고 사람을 사. 개인 채굴을 허용해. 그걸 사채 허용이라고 해. 개인 채굴. 돈 빌리는 사채가 아니고 개인이 광산 채굴하는 걸 법적으로 허용해 주기 시작해. 사채 허용이래. 이 사채를 허용하는 법을 만들었어. 국가가 점포를 설치해 주는 대신에 설점, 세금을 거두마, 수세. 네가 금, 은을 캐서 금비녀, 은가락지 이런 것 만들어 팔아라. 이게. 그 대신 세금 내놔라.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국가가 점포를 설치해 주는 대신에 세금을 거뒀다 해서 설점세법이라는 법이야. 이 설점세법이라는 법을 해석했더니 개인 채굴을 허용했더라 하는 얘기야. 예. 그랬는데 18세기 초반에 역시 후기 18세기 초반에 영조임금 때 영조가 갑자기 개인 채굴을 금지해. 사채 금지. 아니 17세기 효종임금이 허용했는데 왜 금지합니까? 이랬더니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농업에 치장을 준대. 농사에 치장을 준대. 광산 채굴을 허용하면. 그게 무슨 일입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정약용의 표현에 의하면 농사지면 한 달에 100원 꼴 번대. 농사지면 평균을 내보면. 그런데 광산 노동자로 취직하면 한 달에 월급을 2,000원에서 3,000원 받는데. 그럼 농사짓는 놈이 바보지. 20배에서 30배 아니야. 그러니까 농사 때려치고 광산 들어가야지. 그러니까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농사 때려치더라고. 그래서 이농현상이라고 하는데, 29말로 농촌에서 이동하는 거예요. 광산으로. 그래서 19세기 초반에 이걸 이용해서 난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어. 그게 누구냐? 유명한 홍경래인 아니야. 홍경래가 평안도 가산시장에서 내가 금광 열었으니까, 가산금광이라고 하는데, 금광 열었으니까 모여라. 그랬더니 일주일 만에 7,800명이 모였어. 그러니까 하루에 1,000명 이상이 온 거야. 광산 노동자 하겠다고. 그만큼 경제가 어려운 거야. 이게. 이걸 악용을 해서 4개월에 걸친 유명한 홍경래인 난이 벌어진다고. 그만큼 광산업이 인기가 많아요. 이게. 그러니까 농경사회가 무너지는 거지. 그래서 영조임금이 하지 마라. 그랬는데 후기 정부 통제력이 떨어지잖아. 놀고 있네. 그랬더니 백성이 몰래 채굴한다. 뭐? 잠채가 성행을 해. 광산은 몰래 채굴 못해. 1cm, 2cm 파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잖아? 몰래 채굴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정부 말을 안 들어먹는 거야. 정부 놀고 있네. 이러면서 정부 말을 안 들어쳐먹는 거야. 그런데 운영하는 걸 봤더니 이 잠채, 광산 채굴 운영 방식을 봤더니 어떻게 운영하느냐? 분업에 의한 협업 형태로 운영을 하더라. 이렇게 운영을 하더라. 이게 오늘날 회사 운영하는 방식이야. 이게 뭔 얘기냐? 돈 많은 상인이 돈을 대요. 그럼 전문적으로 이 돈을 받아갖고 광산 운영하는 애가 있어. 얘를 뭐라고 그러냐? 요즘 말하면 전문 경영이냐? 덕대라고 그래. 전문 경영인. 그래서 등치 크면 떡대가 좋다 이러잖아. 그 떡대라는 게 여기서 나온 거야. 덕대에서 나온 거야. 전문 경영인. 전문가야, 전문. 즉, 사장님이지. 그럼 이 전문 경영인 밑에는 누가 있냐? 너는 이 구덩이 팔아. 너는 이 구덩이 팔아. 너는 이 구덩이 팔아. 이런다고. 각 팀장들이 있어. 구덩이 혈자를 써갖고 혈주라고 그래. 체급업자야. 체급업자. 각 팀장들.
한다고. 그럼 이 팀장 밑에 숙련공, 미숙련공, 견습공 이런 애들이 나눠져 있는 거죠. 이렇게. 각자 이렇게 역할이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분업에 의한 판매 수익금이 누구한테가? 자본가인 상인한테가 협동 형태로. 오늘날 회사 운영 방식 아니야. 그래서 근대 자본주의 사회로 들어오는 첫 장면이 잠체예요. 한국 사회가. 그 얘기. 자, 그 광업을 축약하면 요 얘기야. 포인트는 잠체야, 잠체. 자, 조선주기 정부의 통제력이 떨어지면서 몰래 채굴하는 잠체가 성행하였다. 거기 뭐 밑줄을 쳐놨는데 그렇다 하는 얘기. 자, 이게 조선조 경제야. 가장 시험을 잘 내요. 이 경제 파트가. 딱 집약하면 8개라고 그랬어. 다음 사회사. 신분제와 관련돼. 자, 조선의 사회. 조선 신분제는 별로 안 복잡해. 고려가 좀 복잡하지. 고려는 귀족, 중류층, 그리고 양민, 천민. 4개로 복잡했잖아. 역사기명, 조선이라는 나라가 확 뒤집어졌잖아. 그러니까 4개 신분제를 확 뒤집어버리는 거예요. 반으로. 그래서 양인, 그리고 천민에서 양천제. 딱 2개예요, 신분이. 양인과 천민밖에 없어. 천민은 인간이 아니니까. 양인과 천민. 거기 봐봐. 양천제. 조선이 망할 때까지 법적으로는 양천제예요. 법에는 중인이라는 거 없어요. 양반이라는 것도 없고. 법에는 현실에만 존재하는 거지 법으로는 양인과 천민만 있는 거야. 양천제. 이래. 양인은 자유민, 천민은 비자유민. 이렇다고. 그런데 16세기, 15세기에서 16세기 정부 통제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현실 사회에서 4개가 2개로 왔으니까 다시 4개로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최고 지배계층 양반이라는 게 등장을 한 거야. 그리고 하급 지배층 중인, 그리고 농민, 상인, 수공업자는 항상 백성이었던 애들. 항상 백성에서 상민, 평민, 양민, 상민 다 같은 말이야. 항상 백성에서 상민. 그리고 우리 의지 한국인 천민. 그렇지. 그래서 4개로 복잡해지는 거예요. 양반, 중인, 상민, 천민. 이래. 자, 그래서 옆에 보시면 그 4개 신분을 해놨어. 첫째, 양반. 각종 법률과 제도로 양반의 신분적 특권을 누린다. 15세기 사람이 양반, 그러면 관리라는 뜻이야. 세종대왕이 저양반, 그러면 저관리. 문반, 무반에서 동서양반. 이래. 양반이라는 단어, 고려 때 처음 나왔는데, 관리를 뜻하는 단어야. 16세기부터 양반, 그러면 신분이야. 퇴계의 왕이 저양반, 그러면 저신분.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양반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달라요. 15세기는 관리를 뜻하는 단어고, 16세기는 신분을 뜻하는 단어고, 지금은 저 양반이 이러면 저 사람이 이렇지. 3인칭 지지대명사가 된 거야. 지금은 신분제 사회가 아니니까. 이게 양반의 의미 변화야. 이 양반에서 중요한 건 지배층은 신라가 됐든 고려가 됐든 조선이 됐든 다 국역 면제야. 국역 면제야. 군역은 아니고. 삽들고 동사무소 앞으로 모여 청소하게. 이거 면제야. 신라로 따지면 진골귀족 화랑. 이게 지배층이야. 고려로 따지면 귀족. 그리고 중류층, 향리 이런 애들. 그리고 승려. 승려는 귀족하고 똑같은 데 돼버렸어. 고려 때는. 그리고 조선으로 따지면 양반. 그리고 중인, 향리 같은. 이게 다 지배층이야. 얘네들은 다 몽땅 국역면제. 지배층은 몽땅 국역면제. 예. 자, 양반에서 가장 중요한 얘기는 특권 유지 노력. 이거야. 조선 양반 사회가 양반수 제한 조치를 해. 양반의 수가 너무 많으면 양반의 질이 떨어지잖아. 수가 적어야 귀해지니까. 양반수 제한 조치. 다른 말로 양반 특권 유지 이러는 거야. 2가지야. 첫째, 향리, 서리, 기술관. 줄여서 그냥 기술관을 중인으로 격하. 기술관을 아랫신분, 중인으로 격하. 고려 때 중류층이라는 게 있어. 고려 때 중류층은 그게 신분이 아니에요. 귀족은 귀족인데 하급 귀족이야. 그래서 중간 계층이 뜻이야. 신분이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예. 근데 조선은 완전히 신분이 된 거야. 층이 틀려요. 양반하고 층을 틀리게 썼어. 고려는 귀족하고 중류층하고 같은 층이야. 같은 층에 근무하는 애들이고, 조선은 양반과 중인은 층이 달라요. 신분 자체가 틀려. 아예 중인이라는 신분이야. 예. 하급 지배층, 중앙관청의 서리, 지방관청의 향리, 일명 아전이라고 부르는 애들, 얘네들이 중인이 된 거야. 예. 고려는 중간 계층이라고 불렀고, 자, 그래서 기술관을 중인으로 격하, 아랫신분으로 떨어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양반 첩자식인 서자와 얼자,
서월 차별. 그 두 개야. 두 개. 양반수 제한 조치. 첫째, 기술관을 증인으로 격하. 두 번째, 서월 차별. 아버지가 양반인데 자식이 양반이 못 되는 거지. 예. 조선에만 나타난 특이한 현상이야. 조선에만 나타난. 고려 때는 서월이라는 게 없어. 첩은 첩인데 엄마의 신분이 증인이거나 평민이면 자식은 서자. 첩은 첩인데 엄마의 신분이 천민이면 얼자. 합쳐서 서얼 이래. 서자 월자도 또 차이가 있어. 한편 증인이야. 실제로 처음 등장한 증인이란 좁은 뜻으로는 기술직 종사다. 기술직 공무원을 증인이라고 부른다. 넓은 의미로는 양반과 상민 사이는 모든 애들을 증인이라고 한다. 이 결국 같은 말 아니냐? 아니에요. 같은 말이 아니야. 그래서 내가 전에 외우라고 한 게 있는데 좁은 의미로 기술관이라는 게 무슨 소리냐? 조선족 과거에 보면 33명 뽑는 문과가 있지. 28명 뽑는 문과가 있고 그리고 기술직 종사들 뽑는 잡과가 있다고 그랬죠. 이 문과하고 무과는 대과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이게 요거 잡과. 이 잡과 합격자 얘네들을 좁은 의미로 기술관이라고 그래. 그래서 이 잡과를 내가 외우라고 그런 거야. 뭐요? 의사를 뽑는 의관, 통역관인 역관. 그렇지. 그 의관, 역관 이렇게. 그리고 또 누가 있어? 기상청 직원. 기상청 직원. 음향과. 그렇지? 하나 더. 응? 그리고 법률, 문서. 율과 있잖아. 법률. 변호사 검사하는 거. 율과. 그. 의역, 율, 음향과. 그런다고. 이건 지금으로 기상청이야. 음과양. 요게 잡과 과목. 요 네 개가. 거기다가 그 좁은 의미로 기술관에다가 이렇게 써. 같은 증인 안에서도 얘들끼리만 결혼해. 그러면 기술직 종사가 얘들만 있냐? 그게 아니에요. 도교행사 관할관청에 소격서라는 데가 있어요. 소격서 공무원이 있단 말이야. 그리고 또 국립국악원이 있어. 현재 국립국악원이라는 국립국악원이 있어. 그걸 장학원이라고 그러는 장학원 공무원도 있어. 그리고 국립미술원이 있어. 도화서라고. 또 도화서 관리도 있어. 그러니까 얘네들도 증인이야. 그러니까 이 증인의 직업이 11개예요, 총. 11개인데 이 중 요 4개만 고급 증인인 거야, 얘네들만. 지들끼리만 결혼해. 얘들 보고는 천하다고 생각해서 결혼도 안 해요, 얘네들하고는. 상종을 안 해, 얘네들하고는. 지들끼리 해. 양반이 보면 가짜치. 양반이 보면 가짜는데 나름대로는 그래도 전문가야, 얘네들이. 그래서 좁은 의미로 기술관이란 의역, 음향과, 율과야. 예? 넓은 의미는 이들도 다 들어가는 거고. 이런 거야. 그래서 원래 뜻이 달라요, 그게. 이게 아직 처음에 안 나왔어, 이게. 좁은 의미로 기술관 얘기가. 그래, 그걸 외우고 있으라는 거야. 좁은 의미 기술관이란 의과, 의사, 역과, 통역관, 음향과, 즉, 일관이라고 해서 기상청 직원, 그리고 율과, 법률 담당. 그렇다고. 그래서 그 증인이란, 거기 두 번째 보면, 중앙관청의 업무를 보는 서리, 지방관청에서 업무를 보는 향리, 일명 아전이라고 부르는 애들, 역에서 공무하는 공무원, 영리, 군인 하급장교인 군교, 그리고 방금 전에 얘기한 기술직 종사자, 그리고 양반 첩자식인 서얼. 서얼은 원래 증인은 아니야. 근데 아버지가 양반이기 때문에 그 첩자식을 증인 정도로 사회적으로 대접을 해. 그러니까 증인 정도 대접을 받는 데서 중서 이러는 거야. 중서. 증인은 아닌데 사회적 대접이 그렇다는 얘기. 특징. 양반으로부터는 멸시와 하대, 하대란 반말이야. 반말을 당한다. 나이 상관없이. 한편 전문 기술직과 행정실무를 담당하면서 동네에서는 목에 힘줘요. 양반이 그렇게 안 많거든. 예? 양반이 3.5%밖에 안 돼. 100명이면 3명밖에 안 돼요. 그래서 양반 빼고는 증인이 최고 아니야. 그러니까 백성한테는 폼 잡고 다니는 거야. 이게. 자, 그래서 거기 서리양리 기술관 전문 기술 및 행정 실무를 담당했고 직역 세습을 한다. 아버지 아들로 직업이 대체로 이어져 가요. 나름대로 지배층이니까. 그래서 이 특히 저 증인의 역과 합격자 명단이 하버드 대학 도서관에서 발견됐어. 그걸 상원 과장이라고 불러. 자, 그래서 이 증인을 시험 내면 뭐냐? 서얼 내는 거예요. 서얼. 증인은 아닌데 증인 정도 사회적 대접을 받기 때문에 특이한 애들 아니야. 서얼이 조선조에. 그래서 주로 이 증인에서 시험에 나오면 서얼 나와. 서얼. 첫째, 얘네들은 문과 응시 금지야.
법적으로. 아주 경국대전에 딱 못이 박혀 있었어. 문과 서류를 안 받아요. 문과 서류를 안 받는다는 건 모두 안 받는다는 얘기야. 문과가 1차, 2차, 3차 시험이 있단 말이야. 최종 3차 시험은 임금영합에서 보는 거야. 그럼 1차 시험을 문과 초시라고 그래. 2차 시험을 복시라고 그러고. 그러면 문과 초시에 해당하는 시험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그래? 소과라고 그러죠. 생원과 진사과. 생원과 진사과도 볼 필요 없어. 왜? 문과 자체를 못 보는데 소과는 뭐하러 보냐고. 그렇잖아. 그래서 이 엄밀하게 따지면 소과와 문과 금지야. 소과와 대과, 소과와 문과 금지. 그런 게 빈틈이야. 그런 걸 내는 거야. 서울은 소과도 볼 필요가 없어요. 태종 이방원 이래로 서울을 금고는 돈 넣는 데를 금고라고 그러잖아. 돈을 가둬놓는 데를 금고, 서울을 아랫신문으로 가뒀다. 양반을 못 올라오게. 얘기한 서울금고법. 쉽게 얘기하면 서울차별법이야. 아버지가 양반인데 자식은 양반이 못 되는 애들이 있단 말이야. 그 서울금고법이란, 다른 말로 풀면 서울차별법이란 얘기야. 태종임금 이래로. 서울금고법, 서울차별법이야. 그래서 조광조가 16세기에 왜 그 똑똑한 서울들을 차별하냐. 그래서 서울을 관직에 등용하십시오 하고 건의하게 되는 거야. 16세기 이래로 끊임없이 건의가 나오기 시작해. 근데 서울이 관직에 들은 건 어느 때라고 했어? 영조. 그렇지. 천호직, 핵심 보직에 들어온 건 정조. 이런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중일에서 시험 내면 서울이야, 볼 거 없이. 포인트가 뭐야? 소과와 대과의 문과를 못 본다. 소과와 대과의 문과를 못 본다. 이게 포인트야. 한편, 생산직통자인 항상 백성이었던 자들. 상민, 농민, 상인, 수공업자, 이런 애들. 근데 이 상민 중에서도 하급 상민이 있다. 고려처럼. 그거 뭐라고 그러냐? 신량역천. 신분은 양민이나 역할이 천하다. 힘든 일을 하는 평민이 있다. 힘든 일을 하는. 7종류가 있는데, 뭐 별로 중요하진 않지만, 밑에 해놨어. 자, 상민. 조세, 공납, 부역의 의미다. 조세, 토지세를 납부하고, 공납, 현물 납부하고, 부역, 몸으로 때우고, 부격. 이런 백성으로서의 의미가 있다. 이 상민에서 시험 내면, 요거야, 낼게. 상민의 대표가 이제 농민, 농업국가니까. 그리고 상인과 수공업자, 이걸 상공업자 이러는데. 권리 의무가 차이가 있다고 그러는데, 무슨 소리냐. 농민은 삽들고 동사무소 뭐야? 국외의 의무가 있어. 상인 수공업자도 국외의 의무가 있어. 이 부분은 똑같아. 상인 수공업자의 국외의 의무는 아까 뭐라고 했어? 관청이 필요한 물품을 납품하든지 만들어 바쳐야 된다. 관습품 조달. 이랬어. 요 국외의 의무는 똑같아. 이건 똑같은데 차이 나는 게 있어. 뭐가 있냐? 농민은 군역의 의무도 있어. 그런데 상인과 수공업자는 군역의 의무에 제한이 있어. 말이 제한이지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의무의 차이가 있어. 이렇게. 의무의 차이가 있으니까 혜택에도 차이가 생기는 거야. 얘는 법적으로 과거응시가 가능해. 제한이 없어요. 그런데 얘는 과거응시에 제한이 있어요. 문과를 못 봐. 기술직 시험만 볼 수 있어. 이렇게. 그래서 이걸 일컬어 권리 의무의 차이.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이게 권리 의무의 차이가 있다. 농민은 군역의 의무가 있는 대신에 과거응시가 가능하다. 그래서 조선조 농민 집안 출신의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지금으로 따져서 부총리 이상급까지 올라간 사람. 대감이라고 호칭되는 사람들. 부총리 이상급까지 올라간 사람들이 그냥 심정적으로 한 10%는 되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박성래 교수라고 외국어대학교 부총장을 했던 양반, 40년간 역사학자였다가 지금 퇴직을 한 양반이 시간 날 때마다 조선왕조실록을 검사를 했어요. 그게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어서. 그래서 한 40년 만에 논문을 낸 게 있어. 70이 넘어서 퇴직하고 논문을 낸 게 있는데 거기 보니까 32%가 넘어요. 농민 출신의 재산까지 올라간 사람이. 그러니까 100명 중에 30명은 집안이 농민 집안이었던 애들. 그러니까 농민이 그렇게 고위관직에도 많이 올라갔었다는 얘기야. 조선사회가. 최근에 밝혀진 얘기. 자, 그래서 상민에서 시험을 내면 낼 방법이 그거밖에 없어. 농민은 군역의 의무가 있는 대신에 과거응시 가능. 상인 수공업자는 군역의 의무가 제한받는, 그러니까 없는 대신에 과거응시 제한. 이런다고. 그게 차이점이다 하는 얘기. 한편 천민은 비자유민. 대표적인 천민에는 노비,
그리고 기생인 창기, 그리고 음악을 담당하는 악공, 그리고 의녀. 의녀가 뭔지는 알지? 간호사. 요즘으로 하면. 저 특히 의녀는 천민에다가 올라온 애들이야. 그리고 백정, 뭐 기타 등등 이렇고. 그중 대표인 노비. 노비는 매매상속층이야. 사유재산으로 취급. 군역과 국역의 의무가 제외된다. 제외된다는 건 안 껴준다는 얘기야. 혜택한다는 얘기 아니라, 혜택을 준다는 얘기 아니라 인간 취급을 안 하는 거야. 의무가 없으면 권리가 없는 거거든. 단 예외가 있다. 근데 이런 걸 내는 거지. 예외. 이 군역의 의무가 없는데 서류로는 태중일방원회가 편성해 놓은 적이 있다. 나라가 망하면 얘들도 필요하니까. 잡세꾼. 색이라는 건 신분이란 뜻이야. 여러 신분을 모아놨다. 잡세꾼. 조선주 후기 외란호란 양난 과정에 평민이 딸리니까 다 도망가고 이래갖고 얘들을 군대에 집어넣었다. 평민을 만들어가지고 뭐 소고군 편입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잡세꾼과 소고군에 편입됐다. 누가? 노비가. 잡세꾼과 소고군에 편입. 그렇게 기억하면 돼. 잡세꾼과 소고군에 편입. 그게 가장 포인트야. 노비는 고려 이래로 부모 중 엄마나 아버지 둘 중에 하나가 천민이면 그 자식은 그대로 천민이야. 얼마나 그래? 일천직천. 하나가 천하면 이꼴 천하다. 노비는 원칙적으로 상민과 결혼이 금지되었다. 같은 신분끼리만 결혼하는 거야. 원래. 그러니까 동색혼이라고 그래. 같은 색깔끼리만. 그래서 양민과 천민이 교류하여 혼인하는 걸 금지했다. 신분이 다른 사람하고 이 혼인하면 처벌받았어. 같은 신분끼리만 결혼한다. 그게 원칙이었다. 이러는 거야. 외고노비야 뭐 고려 때도 얘기했으니까. 그 밑에 도덕합종사자 한번 읽어보시고. 자, 정리하면 양반에서 시험을 내는 건 양반수 제한 조치. 뭐 기술관을 중인으로 격하. 서울 차별. 이거요. 중인에서 시험 내면 서울. 뭐 소과 문과 금지. 된다고. 그 평민, 상민에서 시험을 내면 농민은 군역의 의무가 있는데 상인수공업자는 군역의 의무를 제한받는다. 이거 천민에서 거기 시험을 내면 뭐요? 노비가 잡세꾼, 소고군 편입. 이거요. 예? 낼 만한 게 그렇다 하는 얘기야. 자, 이게 신분에 관한 얘기야. 그랬는데 외란호란 양난을 계기로 조선주 사회가 흔들린다. 한 장을 넘겨서 신분제의 동요. 흔들린다 이 소리지. 조선후기다 이 얘기야. 결국은 이 신분제의 동요는 그냥 뭐 길게 떠들 필요 없고 표 보면 돼. 자, 거기 양반 17세기에 전체 인구의 9.2%, 100명 중에 10명. 그랬다가 1858년 19세기 중반에 가니까 전체 인구의 70%야. 7배로 늘었어. 너나 나는 다 양반이지. 100명이 70명이 양반이야. 양반이 우스워진 거야. 예? 상민은 30%로 줄고 노비는 37%에서 1.5%. 노비가 가장 극적이지. 노비는 한 명밖에 안 남았어. 그러니까 노비가 귀해진 거지. 예?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하면 양반 증가, 상민 노비 감소. 이러는 거야. 조선주기 신분제 변동, 양반 증가. 그 옆에다가 그 위에 돼 있잖아. 상민 노비 감소. 양반은 증가하고 상민과 노비는 줄었다요. 그래서 그 하단에 그와 관련된 사료가 있다. 너나 나나 다 양반. 뭐 이러는 거지. 자, 이번에는 조선주기 신분에 관해서. 191페이지. 조선 후기 양반이야. 조선 후기 양반. 상민이 왜 이렇게 양반 되려고 그러냐. 놀부가 왜 길 쓰고 양반 되려고 그러냐. 첫째, 군역모면. 그 군역모면에다 동그라미. 국방세 안 날라고 해. 양반은 폼 잡고 다니려고가 아니라 국방세 안 날라고 해. 그만큼 조선주기 국방세가 무거운 거예요. 예? 그리고 지위 양상, 뭐, 나머지는 별 필요 없고. 조선주 후기 사회에 합법적인 양반 신성 방법이 있다. 정부가 인정하는 신분 상승 방법이 있어. 딱 세 가지만. 첫째, 일정 액수의 현물을 정부한테 내고 신분을 허락받는 거야. 납부하면 소속시켜줄게. 납속책. 이게 합법이야. 임진왜란때 처음 나왔는데. 그리고 심지어 정부가 관직까지 팔아쳐먹어. 공명첩, 빌공짜, 이름명자, 종이첩자. 누가 얼마에 살지 모르니까 이름을 못 써는 거야. 청주시 부시장. 이런 증명서가 있어. 위 사람을 청주시 부시장으로 임명함. 이름 주소가 없어. 왜? 누가 살지 모르거든. 이 얘기야. 그걸 공명첩이라고 해. 관직매매. 그리고 군대에서 공로 세우면 군공 혹은 전공이라고도 하는데 뭐 김정은이 목 따왔다. 뭐 이러면 신분 상승시켜주는 거야. 합법은 딱 세 개야. 납속, 공명, 군공. 요것만 합법이야. 이걸 빼놓고는 몽땅 불법이야. 양반족부 샀다. 그거 불법이야. 그런 거야. 양반집 아가씨랑 결혼했다. 그것도 불법. 이런 거야. 다 불법이야. 다. 요거 빼놓고는 몽땅 불법이야. 예? 자, 이렇게 양반이 100명 중에 70명으로 많아졌다. 양반이 많아지니까 양반끼리 나눠지는 거야.
양반끼리. 그래서 조선주기에 권력을 가진 양반, 얘가 진짜 양반이지. 권반. 이게 오리지널 양반인 거야. 예? 양반이란 성략을 공부하고 최고 신분 계층이고 관직에 들어가는 자. 이게 양반인 거야. 그러니까 권력을 가진 양반은 관직에 들어갔다는 얘기 아니야. 이게 진짜 양반이야. 그리고 낙향을 해서 관직에 못 들어갔고 낙향을 해서 고향으로 내려가고 지주, 땅 주인 역할만 해. 지주, 임대업만 하고 앉는 거야. 이게. 그걸 뭐라? 향천의 양반은 향반. 이러는 거야. 근데 공무원은 못 된 거지. 얘네들은. 이거보다 더 심한 애들이 있어. 백성하고 사는 게 비슷해. 땅도 없어. 그래서 찌꺼기 양반에서 찌꺼기 잔자를 써. 뭐라고 그래? 잔반. 몰락양반. 정혁의가 이 몰락양반 집안이야. 대개 이 몰락양반 애들이 열받아요. 전봉준, 몰락양반. 홍경래, 몰락양반. 그래서 들고 일어나. 주로 몰락양반들이 스발스발 이러다가 들고 일어난다는 얘기야. 이 양반이 이렇게 세 개로 갈리는 거야. 권반, 향반, 잔반. 이렇게 찢어지는 거야. 주로 사고 치는 애들은 잔반이야. 몰락양반들. 자, 그게 조선주기 양반에 관한 얘기야. 가장 중요한 건 상민이 양반되는 이유, 분영모면. 이거예요. 국방세 안 내려고. 다음, 중간계층. 중인, 중간계층. 서울, 임진왜란 이후에 차별이 완화되었다. 이건 아까 설명했어. 그리고 중인은 재산과 실무 능력을 바탕으로 신분 상승을 했다. 그 대표적인 게 통역관, 역관이야. 일본과 청나라와 외교 업무에 종사했고 외래문화성의 선구적 역할을 하였다. 그랬는데도 이놈의 사회가 안 변하니까 자기들이 고급 지식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새사회 건설 주도, 거기 새사회 건설 추구에다 밑줄 쳐봐. 뭐가 됐다는 얘기냐? 사회의 변혁을 꿈꿨다는 얘기예요. 사회를 바꾸자 이래. 뭐가 된 거예요? 실학자. 실학자가 된 거예요. 실학자. 괄호 열고. 그런데 이 사회, 새 사회를 만들었냐? 못 만들었잖아. 18세기, 19세기가 사회가 안 바뀌었잖아. 그러니까 원모 타임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새 사회 건설을. 그래서 뭐가 돼? 실학자가 개화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실학자의 대표적인 인물 박지원. 박지원의 친손자 개화파 우두머리인 박기수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실학자가 개화파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나라를 근대사회로 확 뒤집어 버리잖아. 최고 지배계 지겠지. 전문 지식을 갖고 오늘날. 그게 중의 역관의 얘기야. 한편 거기 보시면 노비 해방 이렇게 되는데, 자 정부가 임진왜란 계획으로 돈이 없으니까 노비를 많이 풀어요. 예. 특히 정조임금이 6번에 걸쳐서 푸는데, 자 거기 노비 해방을 쭉 정리해놨는데 딴 건 별 필요 없고 거기 끝에 보시면 밑줄 쳐놓은 거 있어. 정조가 6번째 노비 해방을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죽어버렸어. 그래서 아버지 뜻을 받아서 순조 때 했어. 1800년에 정조가 죽었거든. 1801년 순조 때 관청에 소속된 노비, 이걸 공노비라고 그래. 관청노비. 공노비 해방을 했어. 그럼 공노비가 다 풀렸냐? 그건 아니야. 다 풀린 건 아니고 공노비 제도가 사라진 건 아니고 있어. 전국에 한 10,000명 정도 관청노비가. 왜? 사또 밥 해주고 그러는 노비는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런 필수적인 사람은 빼고 나머지는 해방시킨 거야. 이게 66,000명 정도를 풀었어요. 공노비를 일반 평민으로. 이걸 공노비 해방 정책이라고 해. 왜 그랬느냐? 노비에서 풀려나오면 양민, 평민이 됐지. 평민은 국가에 대해서 납세 의무가 있어. 그리고 군역의 의무가 있어. 국가 입장에서는 재정과 군역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노비를 해방한 이유, 양인의 수를 늘린다. 다른 말로 재정과 군역 확보야. 재정과 군역 확보. 이래서 관청노비를 풀었다. 이러는 거야. 그게 공노비 해방 정책이다 하는 얘기야. 자, 그게 근데 그 위에 거기 노비 해방하는 데 보시면 니은, 태종, 디귿, 현종 이런 거 있지. 그게 약간 좀 어려운 얘기인데 안 하고 지나가자니 그렇고. 조선 전기, 태종 때 일반적으로 원칙은, 기본 원칙은 일천직천이야. 고려 때부터 나온. 엄마 아버지 둘 중에 하나가 천민이면 그 자식은 무조건 천민이 돼야 돼. 뭔 얘기냐? 천민 남자하고 천민 여자하고, 천민 남자를 노라고 그러고 천민 여자를 비라고 그래. 둘 사이에 아이가 나오면 그 자녀는 뭐가 돼야 돼? 둘 중에 하나가 천민이면 자식은 천민이라고 그랬으니까 뭐? 자녀는 천민이 돼야 돼. 자, 신부는 천민이 됐어. 그런데 이 천민 자식을 누가 가질 거냐? 천민은 뿔 없는 항소야. 재산으로 인식된다고 그랬잖아. 그럴 때 천한자의 자식은 천자, 따라라. 누구? 엄마 주인이 가져라. 천자수무법. 그런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계집종 주인이 가져라. 같은 집안에서 눈이 맞아서 애가 나오면 상관이 없지만
다른 집 여자하고 대감집 계집종하고 내가 천민인데 관계를 가져서 둘 사이에 아이가 나왔다. 그럼 그 아이를 누가 가질 거냐 하는 거야. 예? 그래서 계집종 주인이 가져라. 이러는 거야. 이걸 일천직천 천자수무라고 그래. 그런데 여기는 무슨 얘기냐? 태종 이방원의 얘기는. 태종 이방원이가 세금 내는 양반을 늘리려고 편법을 하나 썼어요. 강력한 카리스마를 들고. 그래서 양인과 천민을 교류하여 허용을 양천교를 일시적으로 허용해줬어. 허용. 왜? 양인수를 늘리려고. 다른 말로 재정과 근역을 확보하려고. 양천교용을 허용해줬어. 태종 이방원이가. 그래서 뭐라는 제도를 만들었냐? 노비 따를 종자, 종 따라라. 노비 종 부법이라는 걸 만들었어. 1414년에 노비 종 부법 이랬어. 이게 무슨 얘기냐? 요건 이렇게 되는데 이 얘기야. 양민 남자하고 양민이야 양반이 아니고 천민 여자하고 둘 사이에 자식이 나오면 이 얘기야. 자녀가 나오면 그 자녀는 어떻게 하라고? 아버지 신분에 따라가래. 그럼 아버지 신분이 뭐예요? 양민이지. 그럼 그 자식은 뭐가 되는 거야? 양민이 되는 거야. 아버지 양민, 자식 양민, 엄마만 천민이야. 그러니까 엄마가 아들한테 반말하면 안 되는 거야. 신분이 다르니까. 그렇다고. 그럼 반대로 천민 남자하고 양민 여인하고 사이에 자녀가 나왔다. 그럼 얘는 신분이 뭐겠어? 얘는 뭐예요? 일천즉천이 그대로 적용되는 거야. 얘는 천민이 되는 거야. 이렇다는 얘기야. 태종 이방원이가 여기다 관심을 보인 거야. 왜? 재정과 근역을 확보하려고. 이러는 거야. 그런데 세종대왕 때 이게 다시 없어져요. 태종 때만 일시적으로 생겼어. 노비종 부법이라는 게. 그래서 다시 일천즉천으로 돌아갔다가 조선주 후기에 효종의 아들 현종이라는 사람, 외국에서 태어난 조선 후기 현종 때 1669년인데 노비종 딱 똑같아. 노비종 모법이라는 거래. 따를 종자 종 따라라. 엄마 신분에 노비종 모법이라는 거래. 왜? 재정과 근역을 확보하려고. 이러는 거야. 노비종 모법이라는 뭐겠어? 요거지. 여기. 엄마 신분에 따라가라. 엄마 신분이 뭐야? 양민이지. 그러니까 자식은 뭐가 되는 거야? 양민이. 부법은 없어진 거야. 조선전기는 노비종 부법이란 예법이 나왔고 조선후기는 노비종 모법이란 예법이 나왔어. 어떻게 기억하면 되냐? 부, 모 이렇게 기억하면 돼. 조선전기는 아버지 신분에 따라가 양민을 만들기 위해서. 조선후기는 엄마 신분에 따라가 단 엄마가 양민이어야 되는 거지. 둘 다 천민이면 일천즉천이고 그대로. 부, 모 이렇게 기억하면 돼. 거기 쓴 얘기 그 얘기가. 그게 간단 명료하게 얘기하면 그렇다 이게. 이게 선생님들도 헤매. 이게 복잡하던 게. 그래서 내가 정리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192페이지는 이건 그 완벽한 국사 그 교재 이게 없어요. 그 중간에 실수해서 빼먹은 것 같아. 없어.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없어. 뭐 굳이 크게 할 건 없는 얘기지만 거기 호적조사 호패 이거야. 호적조사라는 건 인구조사하는 거고, 그렇지? 호패는 주민등록증 얘기고, 그 얘기 정도인데. 여하튼 호적조사 호패 이건 읽어봐. 잠깐 쉬었다가 193페이지 법률제도 그리고 조선후기 사회 그리고 마지막 단은 문화 이렇게 할게.